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됐든 아니면 정말 뭐 저성장 기주, 고령화 사회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. 예.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, 교수님은? 예, 경기 침체라는 게 왔죠.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였었냐면은 아주 화끈하게 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은행이 어디다가 돈을 빌려주죠. 주로 이제 제조 설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경기가 과열됐다가 확 죽으면 그 설비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. 네,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망하는 겁니다. 근데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해당 경제의 신경망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신경이 마비되면 경제가 셧다운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만성적으로 침체가 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빚을 누가 갖고 있냐면 정부가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를 안 하니까 네. 정부가 할 수 없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갖고 있으니까 뭐 지금 그렇게 터질 만한 그런 우려는 없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빚이 많다라고 또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debt라는 거, 빚이라는 거를 얘기하지만 이 민간에서의 빚이 진짜 많은가?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람들의 빚이 많은가 살펴볼 때는 net debt을 따져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부채에서 현금을 뺀 거죠. 현금 갖고 있으면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요. 기업이 투자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이런 상태에서 무슨 빚을 늘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다 빚으로 그러니까 형태를 돌렸을 뿐이지 반대편에 현금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기업들도 이제 많이 늙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은 언제 수익성이 화끈하게 좋아지냐면 이 성장기 때 아주 좋죠. 네. 근데 이게 saturate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성숙기로 접어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안 해요. 그 다음에 매출도 늘지 않으니까 워킹 캐피탈도 그러니까 운전 자본도 늘어나지 않아요. 이 두 가지 현금을 잡아먹는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늙은 기업들은 현금이 모자라지 않는다고요. 예. 부실이 뭐 터질 만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그냥 경기가 굉장히 처진 거지 이게 어떤 사건이 뭐 도화선이 돼서 뭔가 팍 터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이 구경제 중에서 좀 한계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신용등급 트리플 B가 이제 그 투자 적격 등급의 제일 마지막이잖아요. 네. 이쪽 기업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금리를 통해서 막 도와주고 있는데 결국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언젠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치인들은 선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부도를 안 내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나중에 해도 안 되더라.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거죠. 언제 한번 털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한번 쇼크가 오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가 살 찬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산 가격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 수익률이 구조적으로 낮잖아요. 네. 그 얘기는 자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. 예, 그리고 지금 뭐 노인들이 늙으면 이제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금융자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도 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비싼 돈을 내고 이 금융자산을 살 용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는다는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이게 점점 시대가 이제 저금리 시대, 마이너스 금리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정말 돈 가지고 금융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예. 작년에도 보니까 보험사들이 그 적자가 엄청나게 몇 조 원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. 앞으로 이렇게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사회 전체가 저금리, 저수익률 상황이니까 이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. 네. 근데
요즘에 한참 쓰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콜 옵션이나 이제 풋 옵션에 그걸 팔아요.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습니까? 네. 그걸로 이제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게 한국이 가장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양매도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요즘에 그 DLS 그런 문제 아주 예, 크게 됐죠. 크게 됐었죠.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사실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가 팍 주저앉지도 않지만 변동성은 커져요. 네. 예,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옵션을 잘못 팔았다가는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DLS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지금 참 참을 수 없이 낮은 수익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. 자, 그렇다면 결국은 크레딧 리스크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전환사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꽤 높죠. 뭐 그런 것들을 사되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것들,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채권 투자. 예,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, 그러니까 이 코퍼레이트 본드를, 그러니까 회사채죠. 네네.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기업이 어느 한 기업에다가 이제 몰빵 투자하면은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예, 근데 이제 글로벌 인덱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회사채, 여러 가지 기업들의 회사채를 다 이렇게 이제 그 묶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 인덱스로. 뭐 그런 거 사보시는 것도 수익률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한쪽은 그쪽이고요. 주식 쪽에서는 이제 좀 가치주의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,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고,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고, 그리고 이제 그 이익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 첫 번째, 두 번째, 그러니까 기업이 막 사용화되면서 이런 좀 싸 보이고 그래서 배당 수익도 많이 주고 대표적인 게 오일 메이저들이죠. 마치 가치주처럼 보이죠. 근데 이제 완전 디레이팅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세 번째 조건.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 확실히 있는 거.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서 이제는 경쟁도 좀 덜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. 이런 주식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려보는. 제가 아까도 이제 그 해외 가치주를 몇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사놓고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. 반면에 이게 바벨입니다.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좀 크레딧 리스크를 취하시고 한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 초창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비상장 쪽인 그건 좀 공부하셔야 돼요, 여러분. 그래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생명과학자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바이오 쪽 많이 공부했어요. 그래서 웬만큼 압니다. 그렇고 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컨텐츠 쪽에 공부를 하시고 그 중에 아주 그 얼리 스테이지에서 좀 핵심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좀 사놓으면 그러니까 약간 좀 고금리 채권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 중에 유망한 것들을 사놓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벨로 가져가는 게 저는 현명한 전략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 시장도 대부분 저금리잖아요. 거의 마이너스 금리. 네네. 그러니까 오히려 신흥 성장국들,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이러한 이머징 국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. 네, 그러니까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이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뭐 그쪽으로 많이 인프라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는 좀 관심 있게 투자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뭐 태국 같은 데 놀러 가봤습니까? 태국은 안 가봤어요. 예, 뭐 베트남 같은 데도 좋고 예. 실제로 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. 너무 더워서. 그런 데서 과연 일할 수 있겠는가? 그러니까 이런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 아프리카 이런 데가 물론 이제 그동안 성장률이 좀 이렇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그 이유를 대충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그렇다면은 사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좀 약간 그래도 넓게 퍼져 있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.
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데가 조금 이제 기업 지배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것만 약간 좀 예, 없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차이나 유니콘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런 업체들을 또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